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전쟁사에서 한국은 당연하게도 아시아 국가들과 싸웠는데 혹시 한국도 유럽과 싸운 적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조선이 프랑스와 싸운 전쟁을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병인양요는 조선과 프랑스의 첫 접촉이었는데요. 병인양요는 어떤 전쟁이었으며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을 왕으로 옹립하고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서양의 국가들에게 배타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흥선대원군은 조선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러시아를 막고자 프랑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프랑스를 선택한 건 조선 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고 또 조선에 있던 서양인 선교사들이 대부분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인 선교사 베르네 주교를 통해 프랑스와 접촉하려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르네 주교가 거절합니다. 흥선대원군은 매우 불쾌해했고 조선 내 보수 여론을 의식했던 흥선대원군은 입장을 바꿔 프랑스 접촉 결렬에 대한 보복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기로 합니다. 1866년 조선의 천주교 박해 사건 중 가장 악명 높은 병인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순교자들이 무려 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프랑스인들도 있었고요. 이 엄청난 박해 사건은 이웃 국가들로 소문이 퍼졌고 중국 청나라에서도 조선의 병인 박해는 큰 이슈였습니다. 생존자들이 청나라로 도망가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미 개항을 한 청나라에는 외국 공사관들과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프랑스 공사관과 프랑스 군부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극동 해군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함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가서 조선 정부에게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주청 프랑스 공사관에서도 매우 분노하며 프랑스 벨로네 공사가 당시 청나라의 섭정자였던 공친왕과 이홍장을 찾아가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홍장은 조선이 청나라에 조공을 하고 이전에 명나라에게도 조공을 하던 국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청나라가 조선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으며 조선은 자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간다며 조선과 선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벨로네 공사는 로즈 제독에게 조선을 공격한 후 고종과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고 새로운 국왕을 추대하여 조선을 프랑스 식민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뭔가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직감한 이홍장과 공친왕은 조선과 프랑스를 중재하며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청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부상서 만청련은 조선의 사신 유후조에게 비공식적으로 프랑스군의 조선 출병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프랑스군의 출병 소식을 조선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프랑스 공사관으로까지 들어갔고 또 중재를 하려는 청나라가 못마땅했던 벨로네 공사는 이홍장과 공친왕에게 엄청 따졌다고 합니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청나라조차 프랑스와 외교적으로 틀어질 뻔하자 곧바로 이홍장과 공친왕은 두 나라 사이에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이 프랑스 본국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의 병인 박해가 프랑스 본국 정부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으나 청나라 공사 벨로네가 본국 정부에 대한 적법한 보고 절차 없이 본인 마음대로 조선 침략을 결정 내리고 기획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벨로네는 어디까지나 주청 공사일 뿐 주조선 공사가 아니잖아요. 또 벨로네 공사가 고종을 폐위시키려던 계획도 그저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결정이었거든요. 따라서 벨로네는 조선 침공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며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청나라의 극동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조선 침공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로즈 제독에게 무모한 군사작전을 펼치지는 말고 수도와 가까운 섬이나 해안가를 공략하되 혹시 내륙으로까지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내륙으로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1866년 9월 18일 프랑스 함대가 조선으로 출병했습니다. 바야흐로 병인양요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출병 준비는 청나라가 미리 조선에게 귀뜸을 해주었다고 했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프랑스군이 조선 근처에 다 왔을 때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청나라 정부는 조선이 청나라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이 싸움에 끼지 않기로 합니다. 조선 정부에서 로즈 제독에게 경문을 보내자 로즈 제독은 병인 박해로 프랑스인 9명이 죽었으니 조선이 9,000명을 죽이겠다고 답변을 했죠. 로즈 제독은 우선 군함 3척을 먼저 한강으로 보내 정찰하게 했습니다. 3척 중 한 척은 좌초되고 두 척이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의 서울 양천, 강서, 마포구까지 들어옵니다.
프랑스 군함 두 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정찰이었기에 바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포와 양천구를 지날 때 우리의 목적은 식량 구매라고 거짓말을 했고, 김포 군수와 양천 현감은 저들을 빨리 내보내는 게 급선무라 판단해 대충 식량을 내주었습니다. 병인박해의 생존자였던 리델 신부는 로즈 제독에게 프랑스 군함이 나타나면 조선 내 천주교 신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호응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조선인들의 공포심만 자극할 뿐 별다른 호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인박해의 충격이 너무 커서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도 겁을 먹고 함부로 나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찰을 마친 프랑스 군함들은 다시 한강을 빠져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어영청의 이용희 어영대장을 한강 서부로 파견해 한강 경계를 강화해놓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진입하는 지리를 어느 정도 파악한 로즈 제독은 10월 15일 1500명을 태운 군함 7척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프랑스군은 영종도부터 공략한 뒤 강화도를 향했습니다. 강화도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이 강화도의 가장 메인인 성 강화산성도 무너졌고 강화도 유수 이인기는 도주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훈련도감의 훈련대장 이경하를 강화도로 파병합니다. 이경하와 로즈 제독은 경문을 보내 이경하는 프랑스의 무력 침공을, 로즈 제독은 조선의 비인간적인 박해를 서로 규탄하고 비난합니다. 10월 26일 로즈 제독의 프랑스군은 강화도 넘어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을 공격했습니다. 문수산성에는 한성근 장군을 비롯해 15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름 항전했으나 수세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여 문수산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문수산성까지 함락되면서 사실상 강화도 전체가 프랑스 수중으로 넘어갔고, 프랑스 군들은 강화도로 돌아다니며 가진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강화 행궁도 이때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던 11월 9일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군사들과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정족산성에 들어온 프랑스군을 덮쳐서 프랑스군 60명 중 무려 40명을 사살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40명 죽은 수가 그렇게 큰 패배냐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겨우 강화도 섬 하나 점령한 상태에서 40명 손실은 컸습니다. 예상과 달리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호응도 없고 어차피 내륙으로 진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로즈 제독은 청나라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프랑스군의 목적이 조선 멸망도 아니거니와 고종을 폐위시키겠다는 방침은 프랑스 본국 정부의 방침이 아닌 주청 프랑스 공사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했으니까요. 뭐 또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조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1월 18일 병인양요는 끝이 났습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 입장에서 괜한 불씨만 키운 꼴이었습니다. 병인양요는 조선의 병인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한 전투잖아요. 그런데 이 병인양요가 끝나자 천주교 때문에 프랑스군이 조선을 침공했다는 생각에 더 분노한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더럽혔던 땅을 서학인의 피로 씻음이 마땅하다면서 오늘날 서울 합정동 잠두봉 부근에서 잡아들인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천주교 탄압을 더 강화했죠. 병인양요는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족산성 전투에서 양헌수 장군의 작전 성공을 기점으로 프랑스군이 후퇴를 했으니 조선이 승리한 전투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가 입은 피해는 컸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빼앗겼는데요. 강화도의 강화행궁에는 외규장곽이 있었고 강화행궁이 불타면서 외규장곽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도서들도 불타버렸습니다. 외규장곽 건물 안에는 약 1000권 정도의 책들이 있었다죠. 단 프랑스 군인들인 외규장곽을 방어하기 전에 뭔가 표지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책들은 따로 챙겼는데 그 책들이 조선 왕실의 의례와 행사들을 정리한 의궤였고 조선왕실 의궤 297권을 제외한 나머지 600권의 책들은 전부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조선왕실 의궤 297권은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866년 빼앗긴 조선왕실 의궤는 지난 2010년 프랑스의 자크랑 문화부 장관이 사르코지 대통령을 설득해 프랑스는 한국에게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반환해주기로 합니다. 2011년 2월 주 프랑스 한국 박흥신 대사와 프랑스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2011년 145년 만에 조선왕실 의궤 297권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참고로 프랑스에는 여전히 약 5,600점의 한국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